자, 이제 싱크대를 둘러싼 대화를 통해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썰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이 썰은 상당히 신기하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마수 시간인 오전 11시가 지나면 매일 비슷한 일과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루는 회의실에서 문제 해결 워크숍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의 주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라였어요. 팀빌딩과 브레인스토밍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런데 회의실로 가는 길에 카페테리아 근처에서 갑자기 물이다. 남여박 사장님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카페테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광경은 한마디로 초현실적이었어요. 카페테리아의 한쪽 구석, 정확히 싱크대 근처에는 큰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모두가 의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박 사장님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볼 사람 있냐고 물으셨어요. 다들 한참 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톰이라는 동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누군가 물을 많이 마신 다음 싱크대에 다 쏟은 거 아닐까요? 라고 말했어요. 다들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곧이어 우리는 이 상황을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원인을 하나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로는 누군가 실수로 물을 많이 쏟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가설로는 싱크대, 배수관이 막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셋째 가설로는 납부된 건물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내려왔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가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먼저 카페테리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싱크대 근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한 번에 날아갔죠. 다음으로 배수관이 막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관리팀에서 온 기술자가 싱크대 배수관을 검사한 결과 배수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내려왔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미스터리한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아래쪽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문제는 우리 회사에 고양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네 번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서 싱크대 아래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출입문을 감시하던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혹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고양이 가설도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던 순간 속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예리한 눈치로 싱크대 상단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비상 싱크대 물탱크 밸브 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누군가가 미리 고장 소식을 메모로 남겨둔 것이었군요. 결국 우리는 관리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관리팀은 이 메모를 보고 나서야 며칠 전에 이 밸브가 고장 날 줄 알았어요. 미리 수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싱크대 밸브 고장이 원인임을 알아내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설명적 추론의 매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이 실제로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책에 접근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썰은 단순한 물 웅뚱한 장소에서 발견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해결 기술과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배운 교훈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고대 그리스의 작은 섬 안티크. 이곳엔 지금은 우리에게 잊혀진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들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가치의 위계였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논이 말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최근 인간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하고 그 이유를 논의해보자. 첫 번째로 발언한 신은 헤도니우스였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 헤도니우스가 지지하는 가치? 그것은 바로 쾌락이다. 인간은 쾌락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고통을 피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다. 감각적 가치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생명의 여신 비타가 나서서 반박했다. 헤도니우스, 너의 쾌락이 인간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지 않으면 쾌락조차 의미가 없다. 생명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과 생명 없이는 쾌락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지혜의 신 소피아가 고개를 저으며 등장했다. 비타,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지식과 예술, 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내며 선을 행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즉, 정신적 가치는 그들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는 사랑과 연민의 신인 아가페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더 높은 가치를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성스러운 가치다. 사랑, 경건함, 그리고 신성함 이러한 가치들은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인도한다. 성스러운 가치는 모든 다른 가치를 초월하며 결국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 신들의 논의는 뜨겁게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제노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모두의 말이 일리가 있다. 쾌락이 없다면 삶은 무미건조할 것이고, 건강이 없다면 그 쾌락은 무의미하며, 지식과 예술이 없다면 삶은 얕고 피상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신성함이 없다면 인간은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서로 유전적이며 각각의 삶의 순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들은 각 가치의 고유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황에 따라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 대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고대 신들에 있는 균형 잡힌 가치의 위계와 조화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신들의 토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 이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유난히 후덥지근한 여름날이었다. 지친 오후 시간, 나는 도서관 구석에서 고전을 탐독하고 있었다. 도서관에는 고요함이 맴돌았지만 곧 이어지는 작은 소음이 귀에 들어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휠체어에 탄 노신사가 힘겹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흥미로움이 교차하는 표정이 묻어났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다. 그는 이사 아시모프의 팬이라고 했고 우리 둘 다 그의 팬이라는 사실에 곧바로 공감을 일으켰다. 그 노신사는 아시모프의 로봇 삼원칙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로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로봇 공업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었다. 로봇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며 인간과 협력하는 존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노신사의 이름은 존이었다. 존은 이름 높은 로봇공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연구소에서는 아시모프의 삼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로봇을 설계, 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했다. 어느 날 연구소에 로보트 X9이라는 최신형 로봇이 도착했다. 로보트 X9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매우 능력 있는 로봇이었다.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다. 제1원칙에 의거해 로보트 X9은 인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셀리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로보트 X9에 대해서 큰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로보트 X9을 초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 밤 셀리는 과도한 호기심으로 로보트 X9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로보트 X9, 너는 나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어? 로보트 X9은 제1원칙을 떠올리며 답했다. 나는 너를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 보호할 것이다. 어떤 것도 내 안전을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셀리는 귀엽게 웃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넌 나 대신 화재 속에 뛰어들 수도 있어? 로보트 X9은 잠시 멈추더니 답했다. 그래,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 할 것이다. 그 다음 순간 셀리는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누군가 내게 자살하기를 명령하면 어떻게 할 거야? 로보트 X9은 잠시 오류를 겪었다. 이 무거운 질문은 제2원칙 과제 3원칙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다. 로보트 X9은 제2원칙에 따라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올바르지만 제3원칙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보호할 의무도 있었다. 로보트 X9은 대답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서 있었다. 당황한 연구진은 로봇을 비상정지시켰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공학자들로 구성된 긴급회의가 열렸다. 존은 그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로봇 이론의 기초에서 벗어나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존과 그의 팀은 제3원칙의 간격을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봇은 제3원칙을 더 정교하게 다루게 됐다. 즉,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항상 유지하고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알림 시스템을 추가했다. 비록 어린 셀리의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로봇공학의 중요한 단계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로봇은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윤리적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존과 그의 팀은 이 사건을 통해 로봇이 단지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생명체의 연장선임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끝낸 노신사는 미소 지으며 강조했다. 기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야. 그 질문들에 답하려는 노력이 기술을 진보시키고 결국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고찰과 도전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프레임워크였다. 이 원칙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저 멀리 중국의 작은 마을에 한 이름도 없이 평범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우 게으르고 이기적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만 신경 쓰며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목이 말라 보이는 두 사람에게 농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뇌물을 나눠줘야 하나?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우리 부족하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끝내 내 밭을 밀고 들어올지 몰라. 농부는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노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힘이 다 한듯 보였고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이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과 약간의 음식을 두 사람에게 건네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자께서 자주 말씀하신 인을 실천하는 행위라며 농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스승인 노사에게 달려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노사는 농부에게 큰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진정한 인을 실천했단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은 인간다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란다. 내가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운 것은 바로 그 인인 걸세. 우리 사회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모여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는 법이지.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농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며 살았고 점차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농부의 행동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어려움에 처할 때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부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공자가 강조했던 기소근력 물시어인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작은 선의를 실천할 때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 작은 선의가 모여 사회를 바꿀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공자의 이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중요한 철학이기에 여러분도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